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디지털 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상용화를 위해서 내년 4분기에 테스트에 나서기로 밝혔습니다. 우선 일반 국민 10만 명이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바우처 형태로 CBDC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알아보고요. 벌써 연말이라 내년 집값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집값 동향부터 내년 집값 전망,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에 적절한 매수 시기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목소리죠. 우리 송경제 수문장, 네. MBC 양효걸 기자가 브리핑 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녁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뭐 어느 시간이든 간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아오신 경제 뉴스는 뭔가요? 네, 오늘 통계청에서 가계 동향 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자료인데 가계 동향이라고 하면 뭐 좀 어려운데 그냥 뭐 다른 집은 얼마 벌고 얼마나 쓰나 동향 파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요즘 별로 좋은 소식이 없어가지고요. 네. 저는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습니다. 듣고 나면 아주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어쨌든 그나마 좋은 소식이 사실 우리가 경제에서 항상 명목과 실질이 따라다니잖아요. 명목 소득은 우리가 얼마 벌었어, 뭐 실수령액이 얼마야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하는 그 돈, 화폐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실질은 이제 진짜 소득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4억 원이면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습니다. 너무 째집니다. 네, 연봉 4억 원 듣기만 해도. 근데 우리가 그런데 연봉은 4억 원인데 미세먼지 많을 때 쓰는 마스크 하나에 8천만 원이다. 이러면 사실 기분이 확 상하죠. 당연하죠. 제가 아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아니고 오. 실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한때 월 평균 임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였는데 마스크 한 장에 한 8만 원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을 고려한 소득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실질 소득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3분기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됐나요?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해봤더니 실질 소득이 1년 전보다 한 0.2%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뭐 애게 하실 수 있는데 상승폭이 작죠. 하지만 그동안 5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승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명목으로는 503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거나 나름대로 경제에서는 좋은 시그널 아닌가요? 아쉽지만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소득은 상승 반전을 했는데 내용을 좀 따져보니까 이 취직한 사람도 늘고 임금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건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번 결과는 사실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가 그나마 조금 주춤해지면서 이게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물가도 주춤해졌다고 하셨고 네. 그래서 실질 소득도 올랐으면 뭐가 나쁜 소식이죠? 일단 소득은 늘었는데 여기저기 쓸 곳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쓴 돈이 1년 전보다 한 4% 증가를 한 건데요. 일단 구성 항목을 보다 보면은 식료품 지출이 크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과일, 육류, 과자 다 증가했습니다. 또 전기, 도시가스 같은 연료비가 오르면서 예전에도 뭐 수도, 광열비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이쪽 지출도 8% 가까이 더 썼습니다. 결국은 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지출은 확 늘었다.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질 소득이 플러스로 반전된 거는 뭐 환영할 만한 변화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건데 지출이 더 많이 늘면서 가계는 실질로 보면 적자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마음 아픈 것은 소득이 다 같이 줄거나 다 같이 뭐 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많은 순서에서 적은 순서로 쭉 늘어놓고 그다음에 5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게 일단 일반적인데 5분위 분배라고 하죠. 근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 상위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소득은 늘었는데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20% 가구만 소득이 줄어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강조하던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좋지만 하반기에는 좀 회복될 거다 이런 흐름이 사실
저소득 계층에서는 이제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경제 한파가 더 추울 수 있다 이거군요. 네.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오프닝에도 뭐 소개를 해주셨지만 일단 CBDC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인데 이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돈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돈 하면 왠지 비트코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CBDC는 비트코인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이 민간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이 가치를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암호화폐라고도 부르고 네. 뭐 그다음에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네. 24시간 계속 가치가 변하는데 네. 이건 뭐 그거랑 다른 겁니까? 네, 이 비트코인은 사실 한번 사면은 잠을 자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CBDC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은 되지만 이 국가가 보증하니까 일반적인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비트코인과 좀 다른 거고 현금은 사실 손바뀜이 일어나면 추적이 좀 어렵지만 이 CBDC는 이런 익명성에 좀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또 장점이고 이 디지털 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액수가 기록돼 있어서 물건을 뭐 사거나 서비스를 사면 이제 사용액만큼 차감돼서 편리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CBDC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이제 기관이니까 종이, 동전 뭐 이런 것들 이제 실물 화폐만 찍어냈는데 이제는 이런 전자돈을 좀 유통을 시켜보겠다는 거고 내년 4분기에 최대 10만 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좀 테스트해보겠다.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실제 문제는 없는지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계획을 오늘 발표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지폐로 되거나 동전으로 된 돈을 쓰기보다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이런 걸로 결제하는 게 대세인데 굳이 정부에서 CBDC 같은 걸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좀 특성도 반영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좀 현금 쓰는 사람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카드나 이런 전자결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큰 불편을 못 느끼는데 뭐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는 이제 예금 개설, 통장 개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CBDC를 하면 그런 일단 예금이나 통장 계좌 개설에서 이제 큰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비율이. 그리고 이제 CBDC는 그냥 전자돈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책 목적에 따라서 뭐 이자도 지급이 가능하고 보유 한도를 정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현금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전자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기능은 우리 흔히 디지털 바우처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거랑 또 다른가요? 비슷한 개념인데 한국은행에서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육료 같은 경우에 바우처가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수수료도 떼고요. 그다음에 한번 정산을 하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우처를 또 맞게 썼는지 검증하는 것도 일일이 또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낡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예, 겁니다. 예. 게다가 부정수급,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받아서 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CBDC 형태로 지급을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제 부정수급 같은 건 방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 CBDC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도 정부 정책 자금이 들어간 것은 잘 쓰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행정 소모가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확실히 줄어들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런 바우처 형태로 일단 한정적으로 실험해 보고 다른 곳으로도 확산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한은과 금융당국이 이제 신청자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보육료 바우처 같은 예시 말고도 사실 복지 서비스라든지 청년 수당 등 이게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는 CBDC가 정말 돈으로 기능을 하려면 개인 간 송금도 사실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은 아직은 실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CBDC를 도입하게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뭐 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다기보다는 이거는 그걸 넘어선 어떤 생존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2015년 영국이 처음 이 이제 개념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예. 사실 중앙은행들 반응이 시쳇말로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사이에 뭐 이걸 개발한 나라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중앙은행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이제 개발이 시작된 거고 지금은 세계 100곳 이상의 중앙은행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처음에는 별 반응 없다가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다른 나라보다는 뭐 우리나라는 사실 카드나 페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도입해야 될 필요가 좀 약했는데 사실 미국 같은 주요국에서도 좀 뭐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중앙은행에 대한
대한 적수가 이제 나타난 건데 IT 업계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이 연이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이제 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격이 널뛰게 하는 암호 자산하고는 좀 다르게 이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든든한 실물 가치 담보가 있으니까 게다가 빅테크들이 발행하니까 믿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팽창하는데 이런 주도권 싸움에서 이 빅테크들한테 중앙은행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포감에서 서둘러서 이제 개발이 속도가 붙은 겁니다. 나름대로 위기감들이 있었군요. 중앙은행들이. 맞습니다. 이 사실 근본적으로 국가가 그러면 무슨 힘이 있느냐 했을 때 뭐 크게 나눠 보면은 세금 걷는 명분하고 이거 법화,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트머니라고 부르는 걸 발행할 수 있는 발권력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민간에 뺏겼다 하면 사실은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발행돼서 일괄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통화 정책도 사실 통화량이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실 중국이 이 CBDC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간편 결제 시장에서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라든지 민간 사업자 중심의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럼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결제 정보가 전부 민간 기업에 굉장히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견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서 차라리 이 CBDC를 중심으로 결제판을 다시 새로 한번 짜보자.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이런 결제 정보를 직접 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국제 결제망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중국이 한 번에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도 좀 깔려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군데 이상에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바로 위에서 저걸 하고 있는데 너희 뭐하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실험을 서두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중국이 먼저 시작은 했지만 연구와 준비는 우리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 한국은행의 활용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내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네, 짤막하게 소식인데 금융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의 의미는 앞으로 고금리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거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고금리 상당히 계속되고 기업들이 돈을 끌어오르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안정화 조치를 연장한다는 거고요. 시중에 돈줄이 마르면 또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연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번에 한 차례 큰 논란이 일으켰던 공매도 금지 조치 이거를 특히 문제가 됐던 게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 이거였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전산 시스템을 꾸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TF가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건 좀 안타까워요.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공매도 문제 있다라고 진작 얘기했고 공매도를 전산화해서 관리하자라고 했는데 TF가 이제 오늘 처음 회의를 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6개월 동안 금지를 했는데 앞으로 이걸 그러면은 재개를 할 때 과연 신뢰성 있게 이 제도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가 사실 이 TF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TF의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공매도 논란이 계속될지 아니면 좀 사그라들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이 있는지 쭉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가을 개편 후 처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앞으로 매주 한두 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최근 부동산 동향과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떤 분을 모셔야 될지 저희 제작진이 전부 회의를 했는데 이분이 만장일치였습니다. 바로 여의도의 베스트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이자 우리나라 부동산계의 지존, 지금 옆에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계신데요.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저야 뭐 자주 뵙는 분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장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주택시장과 관련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 같냐, 하락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은 그래서 사야 되냐, 뭐 사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그리고 사면 뭐 어디를 사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질문 형식은 다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하면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늘 질문이 똑같잖아요. 네, 자산시장의 수백 년 역사를 관통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내년도 주택 가격은 뭐 좀 하락세 혹은 약세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만의 전망을 들려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또 기관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조망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의도에 있는 그런 증권사라든가 아니면은 국채 리서치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2에서 5% 정도 올해보다는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소 상승할 걸로 보는 그런 전망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도 오늘도 주간 주택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 올해 2월을 저점으로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했었는데 전국 기준으로 드디어 다시 0%로 상승률이 이제 제로에 수렴을 했거든요. 예. 추세상으로는 아마도 다음 되면은 이제 하락세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주간 실거래 동향은 뭐 논란이 많은 지표다 보니까 월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실거래 지수를 가지고 요즘은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월간 실거래 지수도 1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 올랐는데 네. 10월 지수가 이번 주 말경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 예고는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확실히 하락세로 전환을 한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고, 예. 그럼 사람들은 매매 가격이 뭐 왜 하락했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매매 시장으로 가는 담보대출이라든가 주택대출 관련한 가계대출 규제가 10월부터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매 시장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전세는 오늘도 발표가 됐는데 전세는 여전히 그 소수점 첫째 자리라고 해서 0.1X%대 그 상승으로 동향 발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실제 실거래 되는 거를 보면 또 높은 전세 가격이 유지되는 지역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매와 전세가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같이 움직이는데 4분기 들어서는 좀 탈동조화가 돼서 양방향으로 이제 갈라져서 움직이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게 특이하네요. 원래 전세 가격이 올라야 뭐 갭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는 어떤 큰 추이,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들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왜 일어난 건가요? 네, 우리나라 주택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을 같이 지수로 놓고 그려보면은요, 예. 두 지표는 사실 항상 동행해 왔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전세라는 거는 결국 월세로 환산될 수도 있고 월세라는 거는 결국 그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현금 흐름이 증가했다면 부동산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는 것이 맞고 네. 하락했다면 하락하는 것이 맞고, 이거는 저희가 2020, 21년 그리고 22년 다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줄로 아는데요.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매매를 가기 조금 주저하는 분들이 전세로 좀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세 수요가 초과 강세로 나올 때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한 꼭지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세가 매매보다 거꾸로 갔거나 매매 시장은 약세인데 전세가 올랐던 경우가 우리나라 2008년부터 2016년에 있었는데요.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부동산 매매 시장은 매우 위축세였는데 그 시장 위축이 일어나니까 전세가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전세와 관련해서 그 대출 제도를 그때 확장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종전에 1억 원 한도였는데 2억으로 늘려줬고 2013년에는 5억으로 늘려주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가지고 쉽게 조달할 수가 있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꾸로 갔었던 적이 있어서 요즘으로 빗대어서 보면은요,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전세 대출은 뭐 DSR이나 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대출 증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예. 전세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세 가격이 강세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매매에 대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사라졌지만 전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은 좀 약세를 전망하고요. 전세 가격은 오르는 걸 전망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건 평균이고 네. 지역 전체로 봤을 때도 똑같이 양방향성이 이렇게 있을 것 같진 않고 어떤 데는 더 오르고 아니면 어떤 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지역이 있나요? 네. 그거는 올해 주택시장 매매가 강세가 있었던 지역도 50년 만기 주담대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유동성이 공급된 상품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강세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론이라는 정책 모기지를 광폭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론인데요. 론. 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정책 모기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보금자리 대출, 안심전원 대출, 적격 대출을 다 정책 모기지라고 하고 있고 예. 요거는 아마도 내년에 출산율이 높은 지역 뭐 세종이든 대전이든 몇몇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될 것 같아서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조금 양극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강세를 아까 말씀드리고 좀 끝냈는데 사실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DSR에 이자를 넣겠다라고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12월 중에 가계대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전세 시장도 아마도 12월 중에는 강세가 시현이 되겠지만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최상욱 대표 모시고 부동산 동향과 전망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부동산 전망과 동향에 대해서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1부에서요. 이런 말씀 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내년도 부동산이 지역마다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다. 그 얘기 주셨어요.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부동산 시장은 대출과 같은 유동성을 먹고 자라는 시장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올해는 정책 모기지가 40조 원 있었고 그리고 6월부터는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금융이 있었는데요. 이런 특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 9억 원이라는 가격 기준 조건만 있었는데요. 내년에 그 시행하는 정책 모기지는 신생아 특례론이라고 해서 23년부터 출산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인 주택들에 대해서 최저 1%대에서부터 3.3% 저리로 그 주택 대출을 공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매매와 전세 양쪽에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 있는 약간 중저소득자들에게 지원을 더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1억 3천은 예. 가계소득 5분이 평균소득이기 때문에 교수님 기준으로는 중저소득이라고 또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1억 3천이면 그 5분위로 나눴을 때 예.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이기 때문에 네. 그 소득을 적용했을 때 적용받으실 분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주택 그러면 자연스럽게 2023년 이후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이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공무원 도시라고 요약할 수 있는 세종시와 과천시 이런 지역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들이고요. 그리고 서울은 안타깝지만 출산율이 0.5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신생아 특례론의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산업도시라고 불리는 지역들의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은 평택시라던가 화성시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거는 짐작하셨겠지만 삼성전자라던가 IT 산업과 유관된 그런 기업 일자리가 있고 주택 이 많이 지어진 그런 지역에서 출산율이 확실히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더라도 창원 진해라던가 아니면은 부산에도 부산 그 강서구 네. 이런 지역은 또 명지지구도 있고 몇 개 지역들이 있는데 부산 전체적으로도 출산율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신규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신도시 지역은 출산율이 정말 높게 나와요.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 편입한다고 이슈가 됐던 김포 같은 경우에도
신규 택지 지역이 많은 도시 지역인데 경기도 안에서는 높은 출산율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안양도 그렇고 안산 일부 구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신생아 특례로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확실히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 지역은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소득 높은 5분위 평균 소득가액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올해와 다른 거는 전세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 신생아 특례로 해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매매만 썼는데 전세도 쓰기 때문에 꼭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전세 대출을 저리로 소위 정책 모기지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품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과거에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 단위로만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행정구역 내에서도 저출산 지역과 나름대로 출산이 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이거는 좀 획기적이긴 하네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또 한 가지 그럼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전반적인 내용이 결국은 정부 정책 기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4월에 총선인데 네네. 그럼 총선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측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시겠네요. 정책 모기지 프로그램은 정부가 그 1년짜리로 그 매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올해는 특례 모기지였고 내년은 특례 신생아론이었기 때문에 네. 총선과 상관없이 정책을 1년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선거 결과 이후에 그러니까 25년에도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24년만 놓고 보자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질문 중에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에 굉장히 좌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정책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을 하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신 분들은 DSR 적용도 받지 않아서 굉장히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라고 느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DSR을 굉장히 빡빡하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긴축적인 환경으로 느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신생아 특례론을 받을 수 있는 계층에서는 매우 완화적으로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많은 일반 계층에서는 또 매우 긴축적인 환경이라고 느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선의 영향도 뭐 특별하게 변곡점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시라면 내년도는 연말까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하방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그 기조가 계속될 거로 보세요. 연말까지요. 예. 특히 올해 정책 모기지가 1월 3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정책 모기지 시행되고 그다음에 특례 모기지가 6월부터 그 50년 만기 주담대가 민간은행 대출 중심으로 6월부터 실행이 돼서 두 개가 동시 작용이 됐던 6, 7, 8, 9, 10월 달에 주택 시장이 매우 강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10월부터는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9월 정책 모기지도 없어지다 보니까 10월부터 주택시장이 위축세로 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사실 어떤 시점이라는 게 과거에는 논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요. 네. 보통은 뭐 설 민심이다, 추석 민심이다 그래서 뭐 이런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민심으로 시장을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 그 특례 정책 모기지 시행 시점은 24년 3월입니다. 예. 그래서 아쉽게 예상되는 상황은 지금부터 23년 2월까지는 그 정책 금융도 없고 민간 대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위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세는 지금 강세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포함하겠다는 그런 검토가 있고 12월에 이런 형태의 정책이 나온다면은 24년 1, 2월 같은 경우에는 전세조차도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24년 1, 2월에는 마치 22년과 같은 매우 위축적인 환경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3월부터 이 특례 모기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기간에는 다소 이제 마중물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안정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정책 모기지는 1년에 30에서 40조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민영 대출도 그 수만큼 사용이 됐거나 더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네. 40조에서 맥스 80조까지 사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런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 정책이 뭐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 민영 대출이 정책 모기지 대출보다 훨씬 더 적은 영향일 것 같아서 내년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뭐 위축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전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누르기 위해서 5만 가지 제약을 가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네. 그때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힘으로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던 구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상승 여력이 더 꺾일 것 같습니다라는 논조로 쭉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거는 현재 상황이 예. 주택 가격이 오랜 기간 침체를 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소득 대비 굉장히 비싼 주택 가격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 가격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수년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소득이 완만히 증가하면서 그 가격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3, 4년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3, 4년 동안 주택 시장을 가격을 그러니까 하락을 허용을 하면서 소위 자산 침체를 인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산 침체를 어느 정도 받치면서 그냥 그렇다고 튀는 거는 또 맞고 네. 이러면서 완만하게 끌고 가면 아까도 방금 전에 실질 소득 얘기했지만 예. 우리나라 그 소득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면은 다시 소화 가능한 가격대가 올 거란 생각이고 요거는 08년에서 12년에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종전 상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상황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민간의 시장 논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상황과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요즘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먼저 물가부터 여쭤보면 요즘 최근 건설사들이 건설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조성 단가가 너무 올랐으니 원래 계약서 찍고 다시 우리 건설비 얼마 더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요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수용을 일부 하게 되면 조성 단가라는 게 올라가면 결국 분양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직관적으로 공급 사이드에서 보면은 공급 가액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 건설공사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 기준 15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한 3년 동안에 거의 1.4배가 올라간 거여서 그리고 요즘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없는데 왜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미국이랑 유사하게 서비스 물가가 인건비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자재 가격이 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 올라간 인건비는 또 낮추기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또 건설 현장에는 숙련공이 부족합니다. 높은 숙련공에게 좋은 숙련공에게는 높은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건설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이게 건설사와 사업발주처 간에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게 공급 쪽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이드에서는 공급이 구조적으로 공급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는 낮은 가액으로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 주택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수요 사이드에서는 결국 주택에 대한 수요는 돈에서 나오고 돈은 소득과 대출에서 나오거든요. 소득과 대출인데 이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긴축적이다 보니까 공급 단가가 올라가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소화할 수 있는 소득과 대출은 못 만드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 쪽 가격 상승 압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요 위축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거래량도 그렇고 시장 자체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물론 공급 사이드에서 압박 요인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워낙 지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금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시장을 예측하는 저희들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되게 혼란스러운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세상에 회의 한번 하더니 고정금리가 3%대로 내려오고 뭐 이런 수준까지 됐어요. 앞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주택대출 금리는 소위 시쳇말로 그 작두를 탄다고 하는데요. 이게 오를지 내릴지 예측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들과 소통을 하면 은행들도 비슷한 발언을 하거든요. 가계 대출 규제의 좀 흐름에 맞춰서 좀 가상금리라든가 우대금리를 조정하거나 이런 걸 했더니 바로 다른 완화적인 그 압력이 행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지만
역사상 가계대출이 디레버리징이라고 가계대출이 감소됐던 기간에는 항상 경제위기가 왔었거든요. 아니면 경제위기가 있었던 때 가계대출도 같이 감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98년이라든가 03년 카드 대란이 있었을 때라든가 08년 리먼이 있었을 때 그 가계대출 비중이 일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비중이 감소를 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축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레벨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대출 주담대를 보시면은 주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약 70%가 다 변동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단기금리 인상이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인 영향이 없어서 예. 그 가계의 실질 이자 지출은 아무런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계 소비에 큰 위축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로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부담도 같이 늘어가고 그 부담에 따라서 소비도 같이 위축이 되고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그 추진하는 큰 방향성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고정금리는 조금 낮춰서 그 상품을 설계를 하고 예. 변동금리에는 좀 스트레스 금리라고 막 가상금리를 더 설계를 해가지고 변동금리에는 다소 페널티를 부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출 구성을 고정금리 중심으로 바꾸려는 그런 트렌드로 가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상품 계획이 있는 와중에 그냥 환경에 따라서 일부 완화적일 때도 있고 긴축적일 때도 있지만 대출은 그렇게 조정을 할 것 같고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나 좀 아니면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3년 고정금리 나중에 변동금리 혹은 5년 고정금리 나중에 변동금리 같은 혼합형이 있는데 네. 30년 고정금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직 그런 시장에 친숙한 그런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뭐 부드럽게 될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급격하게 진행했을 때 대출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훅 급감해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물가가 내려가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엄청난 고정금리를 30년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시점을 뒤로 이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민영은행의 대출 수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위축된다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높이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만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계속 조망했던 분으로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내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내 집장만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주는 거니까 좋은 것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집값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까봐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도 아직 못 잡았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춰서 건설 자재 등 다양한 요소들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을 텐데 어떤 행보를 해야 정부가 올바른 행보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지난 2010년대의 환경은 소위 제로금리 환경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 당시의 제로금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호도가 아주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로금리로도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을 돌려서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런 것까지 하면서 저금리에 대한 막대한 선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저금리에 대한 그런 후폭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금리나 이런 거를 막연히 뭐 무조건적으로 저금리를 추가하거나 그런 식의 정책으로부터는 이제는 탈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시장은 결국 가만히 놔두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0년대 미국이 그 시장 붕괴를 막아준 이후부터는 또 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저희가 산불이 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시 재생되는 이런 경제 순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경제 순환이 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처럼 계속 끌고 가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거나 기회 비용을 상실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현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크게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했는데 네. 작년 말이랑 올해 유난히 너무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거는 이건 10월에 그 국감 때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라고 나왔나요? 이창현 총재 답변이 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30% 정도 하락하면은 금융기관 리스크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번질 수가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이미 18%가 하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너무 긴장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30%라는 가격이 고점비, 그 가격이 사실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초에 터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까지 간다면 아마 거의 무조건 기계적으로 정부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그래도 부동산도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숙제 하나가 남은 것 같아요. 부동산 PF. 네. 이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충 넘어가려고 그냥 하는 듯한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이거 어떻게 수습될까요? 원래 부실 자산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부실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런 부실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장기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자생적인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실 PF를 3개월 단위로 롤오버를 시키면서 예. 생명 연장만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채 이자비만 쌓여가지고, 이자비가 쌓이면 토지 원가로 들어가니까 분양가가 나중에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국에는 그걸 분양해도 분양이 안 되는 상태가 돼가지고 내년 언젠가 아니면 내후년 언젠가, 그러니까 미래 언젠가는 이 부실에 대해서 그 현실화 인식을 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금융기관들의 이익 체력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일부 뭐 경기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되겠지만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감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동산 PF 중에서 원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하게 기획된 것들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환불을 도려내야, 그래야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라든가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서 분양가가 싸게 조정되는 그런 기회가 생길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적인 요소나 건설, 지방 경기 상황 이런 걸 종합해서 또 이걸 살려주면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가 또 없어지고 그냥 분양가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뭐 90년대 일본이 붕괴했을 때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부실 자산을 매입해 줬던 것처럼요. 네. 그거를 보고 2010년대 미국 연준이 그 미국의 부실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주고 그러면서 부실과 파산이 사라졌거든요. 예. 그 연준의 행보가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실을 허용을 하지 않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정책을 펼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망해야 될지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무주택자분들에게 앞으로 부동산이란 어떻게 대응하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부동산이 원래는 그냥 실수요자는 언제든지 집을 사고 장기간 보유하면은 주거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률만큼을 먹으면서 적절한 수익을 주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었는데요. 2010년대 후반부터는 부동산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금리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성격을 굉장히 닮아가게 되면서 뭐 아무 때나 집을 사라, 실수요자는 언제든지 집을 사라, 이런 발언은 마치 주가가 정말 고평가일 때도 그 주식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거꾸로 우리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 된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거처럼 작은 변동성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런 변동성 플레이를 하시기보다는 자기 소득 기준으로 커버 가능한 주택이라고 생각된다면은 자기가 판단하셔가지고 직접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과 같은 그런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상품들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솔직하게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입니다. 누구나 나만 알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나 커뮤니티 같은 거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개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저에게 델리 스파이스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